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지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줄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인데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적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 외식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중국전에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해 화력을 집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중국을 꺾으면 일본, 이란과 함께 3차 예선 톱시드에 배정됩니다. 지난해보다 불볕더위가 일찍 찾아온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고 오늘 경주 기온은 36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 사이에도 비교적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강릉에서 지난해보다 6일 이른 첫 열대야가 나타나 3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는 36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강릉 최저 기온이 25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밤사이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된 겁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에어컨 앞에서 잤습니다. 최근 3년 내내 6월에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역대나 빨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선 폭염특보에 이어 열대야 발생도 빨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겨진 더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수 온도를 지목합니다. 현재 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가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을 좌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빠르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과 열대야의 발생을 점점 더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등은 물론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등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34.5도, 서울도 31.6도로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까지 오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은 34도, 담양과 포항 33도, 대전 32도, 서울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질 경우 폭염특보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산업 현장도 아우성입니다. 노동자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벌써 가동됐고 냉찜질 팩이 준비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6월 중순이 채 안 됐지만 기온이 벌써 30도를 훌쩍 넘긴 오후. 건조하는 배 위에 이동식 대형 에어컨이 설치돼 내부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가 놓였고 휴식 공간에는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떼약볕에 달궈진 철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열기를 식히도록 마련된 겁니다. 정유 공장도 때이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무실에 냉찜질 팩과 탈수 예방 약품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정, 냉찜질팩 등을 준비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더위하면 떠오르는 지역 대구는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에는 사람이 부쩍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반소매 차림에 시원한 음료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더위를 식힙니다. 6월인데 설마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냐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푹푹 찌고 너무 덥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더워가지고 빨리 이제 다시 실내 같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산업 현장도 일상생활도 벌써 더위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열 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 실신과 열 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10대와 고령자인 80세 이상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이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권익위 결론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데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 결정을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는 만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권익위와 달리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 사이 대화 내용을 비롯한 추가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최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최종적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걸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 이후 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월 4일부터 닷새간 인도를 찾았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문화협력 정부대표단의 단장 특별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순방 일정 가운데 인도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 써도 될 문체부 예산 수억 원을 추가로 들여 외유성 순방을 떠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최근 기존에 수사해오던 형사 1부가 아닌 형사 2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형사1부엔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진 만큼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등 반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김정숙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대통령 부부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가 예산을 꾸려 집행한다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는 원치 않았지만 인도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자기 대신 순방에 나선 것이라며 외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순방에 관여한 당시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도 방문이 결정된 구체적 경위와 함께 예산이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4년 전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 포격에 4명이 숨지고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었지요. 오물풍선을 연일 띄우는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연평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가하면서 민가까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지붕을 덮친 포탄에 불이 나면서 이웃집까지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벽돌로 된 벽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슬레이트 지붕도 휘어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당시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고 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무너진 주택 일부를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입은 건물이 약 한 400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소실된 건물이 약 한 50채, 그 중에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약 한 20여 채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포격 당시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도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뒤에 집이 코타 하나만 조그맣고 두 간 컸어요. 집 두 개가 홀랑 날아라. 거기 날아라니까 우리 헛집인데 거기도 덜덜덜 다 떨어지고 말고. 워낙 긴 시간 많은 일을 겪어온 연평도 주민들이지만 최근 남북 간 긴장 국면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불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5, 6년간은 북한의 포소리를 안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쓰레기 풍선도 띄우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리 군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주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된 강원 춘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풍선에는 종이가 가득 있었고 풍선이 걸린 소나무 아래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습니다.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이 제공한 산불 현장 사진입니다. 숲이 검게 걸렸고 바닥풀이 불에 탔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 나뭇가지엔 풍선이 걸려 있습니다. 평소 사람 발길이 닿는 등산로도 아닙니다. 강원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왔었죠. 일찌감치 진화가 이뤄지면서 불에 탄 면적은 60제곱미터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처음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인데요. 이곳에서부터 8m 높이 나무 위에 이런 종이가 가득 들어있는 오물풍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재를 모아 정밀 감식을 의뢰한 소방당국은 일단 풍선에서 떨어진 불티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닐 봉투 하단에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위에서 그 불씨가 떨어져서 지표면에 있는 그런 종이나 시초류를 태우지 않았나. 그동안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내용물은 대부분 폐지나 비닐과 같은 쓰레기. 현재까지 위해성 물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물풍선이 화재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인천 강화에서도 똑같은 종이가 담긴 풍선이 떨어지며 잇따라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강원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단순한 오물풍선이 아니고
화재 풍선입니다. 테러 풍선입니다. 계속되는 북한발 오물풍선 사태, 주민 불안은 물론 이제 산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차례에 걸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전국에서 모두 12건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차량 앞유리와 주택 지붕, 실외기 파손 등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 역시 차량 2건, 주택 1건, 기타 시설 3건 등 6건이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한군은 북상했고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경보 사격과 경고 방송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13일까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즉각 가동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개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심사하는 과방위는 여당 불참 속에 1차 회의를 열고 입법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최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원구성에 여당 협조가 없다면 오는 13일 거듭 단독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정부 측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며 대정부 강공책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보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입법권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보단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구성과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듭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분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당내에선 아예 다 내주고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우선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의총에선 2시간 넘게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을 막아설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 여야 합의가 안 된 상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을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고 일방적 의사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이요 또. 문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시혜를 베푼 듯 내준 상임위를 덥석 수용했다간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락하실지도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야당에 내주고 전면 보이콧과 함께 장애투쟁을 이어가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와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현재 1활주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조금 전 사고 화물기를 일단 활주로 밖으로 빼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네, 김기봉입니다. 네, 복구 완료 목표 시간이 당초 오후 6시였는데 이걸 넘어서 더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당국은 복구 완료 목표 시간을 또 연기해 저녁 7시 30분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금 전 5시 40분쯤에 사고 항공기는 일단 활주로 밖으로 이동을 완료했다고 인천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랜딩 기어를 수리하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일단 항공기를 활주로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747 대형 화물기가 인천공항 1활주로에 착륙하면서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물기는 사고 2시간 전인 새벽 5시 3분 인천공항 3활주로를 통해 이륙했지만 이륙 과정에 항공기에서 파편이 떨어지는 등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륙 이후에도 기체 이상이 계속 감지돼 결국 회항했고 아침 7시 5분 인천공항 1활주로를 통해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파열되고 랜딩 기어도 파손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즉각 1활주로를 차단한 채 타이어 교체와 함께 파손된 활주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륙 과정에서도 파편이 나오자 공항 측은 3활주로를 곧바로 폐쇄했다가 3시간 반 만인 오전 8시 36분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항공기 이착륙은 3, 4활주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활주로 사용이 제한되면서 다른 항공 이착륙도 큰 차질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더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5분까지 집계 현황만 보더라도 545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는데요. 인천공항을 이착륙하는 국제선 1111편 가운데 536편이 2시간 또는 그 이상 지연됐고 2편은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국내선도 7편이 지연됐습니다. 인천공항 총 4개의 활주로 가운데 제포당 공사 중인 2활주로를 제외한 3개의 활주로가 사용 중이었는데 오늘 사고로 한때 1개의 활주로만 사용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지금은 2개의 활주로만 운영 중입니다. 항공당국이 활주로 재개 목표 시점을 저녁 시간으로 늦춘 만큼 운항 차질을 빚는 항공기 대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한 대리급 직원이 올해 초부터 기업 대출 여러 건을 조작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검사팀을 꾸려 지점에 급파했고 금융당국도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은 기업대출 담당으로 올해 초부터 여러 건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초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해당 직원에게 계속 소명을 요구하자 그 직원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 측은 김해 지점의 특별 검사팀을 급파해 100억대 횡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점과 경남 본부는 이중 체크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2년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더 일찍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은행검사 1국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은행 특별검사팀과 공조해 은행 측이 내부 통제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은 해외 선물 투자로 6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투자해 놓은 것은 아닌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은 이틀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고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 찬반을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배당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라며 앞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멈춰섰습니다. 2억 9천만 달러 마이너스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줄면서 적자 전환을 부추겼습니다. 수출 규모는 줄고 수입액은 늘면서 상품 수지가 51억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직전 달인 3월보다 무려 3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 타격을 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본원 소득수지 적자입니다.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 소득수지에서 35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행 수지 개선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었지만 전체 적자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5월에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고 4월에 발생하였던 결산 배당 지급의 영향도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험이나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IT 경기 확장 속도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279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KBS가 실무적인 이유로 미뤄왔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KBS는 사보를 통해 현재 한국전력과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신료 부과 방식이 바뀌는 데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세대 관리 등 미납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청량리의 주상복합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어제 실시한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4,466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4월 처음 분양된 뒤에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1,15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건 2019년 분양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 내내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 변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모양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에서 졌고 7년을 이어온 소송을 어이없게 끝맺게 된 박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당시 속해 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겼을 개연성이 낮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승패를 떠나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해선 연대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이 소송 비용 대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씨는 재판 내내 재판부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역시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락 같은 그 기대는 조금은 제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좀 큽니다. 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에게 YTN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인중개사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서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조회가 안 되는 이른바 무적 대포차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팔아온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훔쳐단 건데 실제 사고를 내고도 추적이 안 돼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휴일 새벽, 차량이 빼곡히 늘어선 폐차장에 들어선 두 남성.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더니 부착된 번호판을 뜯어 달아납니다.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차적 조회가 되지 않는 이른바 무적 대포차를 만든 일당입니다. 일당은 도박장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헐값에 산 뒤 이곳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적 대포차는 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에 많게는 900만 원씩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자동차 폐기 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일부 말소 차량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폐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차량하고 번호판을 폐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차량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차량하고 그 차량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사후에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당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일반 대포차와 달리 차적 조회가 안 돼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SNS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적 대포차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가 없고 운전자도 불법 체류자라 추적이 불가해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적 대포차 23대를 판매한 일당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1명도 쫓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산 불법 체류자 12명은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차장 업주는 차량 부실 관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수강생이 직접 시신에 손을 댄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레이너나 재활치료사에게 각종 유료 강의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운동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며 인체 해부 실습 강의를 홍보합니다. 안내된 강의료는 할인가로 60만 원.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와 함께 진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특히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프레시 카데바로 수업한다고 강조합니다. 올라온 수강생 후기를 보면 이렇게 상태가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며 마치 상품의 품질을 얘기한 듯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장기와 혈관, 신경 등 인체의 모든 조직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좋았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 시신을 기부한 유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유가족은 YTN에 소중한 가족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이토록 비참하게 물건 취급당하며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한 지식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측은 산하응용해부연구소에서 민간 업체의 요청을 받아 실습한 적이 있다면서도 시신 해부는 해부학 박사가 직접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수강생들은 해부학 실습 참관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던 핸즈온 카데바 강의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도 햇볕이 무척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있었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오늘 밤 사이에도 기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특히 강릉은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오늘에 이어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에 동해안에서도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 경주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무척 덥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이어갑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송금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수사팀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사업 경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정치권에서 대북 송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사법 방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장 검사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김 여사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타지마할 등 관광지를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자금 조성을 위해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시작한 집단 휴진 결의가 다른 의대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교수단체에 이어 개별 의대 비대위들도 오는 18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날인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갑니다. 이딴 휴진 선언에 정부는 개원의의 진료 명령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휴진 동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의협 회원이라며 협회 방침을 따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2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은 휴진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이후 휴진이나 다른 방법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또 다른 단체인 전의교협 역시 곧 정기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별 의대 교수들도 속속 휴진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을 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교수 집단 행동처럼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휴진하는 경우는 한정적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면 휴진 시점인 18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환자 예약을 옮기거나 취소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포함해 녹록지 않은 비판 여론 역시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의대 교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활주로상에 멈춰섰습니다. 복구 작업으로 활주로가 묶이면서 여객 항공기 수백 편이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상에 화물기 한 대가 멈춰섰고 기체 아래로 복구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의 타이어 여러 개가 완전히 파열돼 떨어져 나갔고 노출된 바퀴 휠이 활주로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5분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대형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면서 활주로에 멈춰선 것입니다. 이상 조짐이 처음 발견된 건 그보다 2시간 전인 새벽 5시 3분 사고 화물기가 미국 앵커리지를 향해 인천공항 3활주로를 이륙하던 순간 타이어 파편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이후에도 계속 기체 이상이 감지돼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착륙하다 본격적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천공항은 1활주로를 차단했는데 활주로가 묶이자 항공기 수백 편의 이착륙이 2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다가 문자를 받아서 지금 공항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짜놨는데 갑자기 한 3-4시간 전에 들어가지고 앞서 타이어 파편이 떨어졌던 3활주로도 3시간 반 동안 운행이 차단돼 한때 활주로 한 개만 열려 있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인천공항 4개의 활주로 중 제포당 공사 중인 2활주로를 뺀 3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이었는데 새벽 5시 3분부터 8시 36분까지 3활주로가 7시 5분부터 1활주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아틀라스 항공사와 제조사인 보잉사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분신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대마를 건넨 남성이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유소 직원 B씨도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여성 안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숙취 운전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오전 10시가 안 된 시간인데도 숙취가 있는 운전자가 일부 확인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마신 거예요. 밤 11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지 12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했던 운전자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0.037. 정지 수치 약간 넘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이 적발되고 2명은 훈방됐습니다. 숙취 운전도 엄연한 음주 운전인 만큼 처벌 대상입니다.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숙취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사자는 술이 다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몸속에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판단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술에 취한 상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발생하는 사고가 10%가량을 차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이 숙취운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은 물론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최근 프로폴리스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구 제품의 항산화 관련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들입니다. 캡슐 형태에서 뿌리는 액상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이처럼 프로폴리스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무려 44%가 해외 직구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판매되는 상품 40개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 24개 중 75%인 18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캡슐형 14개 제품이 하루 섭취량 20에서 40mg이란 국내 기준에 미달이거나 초과했고 액상 제품의 경우 검사한 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항산화 기능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제품 4개는 모두 함량 미달이었는데 표시된 함량의 단 1%만 포함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함량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보노이드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감기에 좋다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등의 문구도 지적됐습니다. 건강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는 일반 제품인 해외 프로폴리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런 액상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돼 이렇게 음주 측정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해외 직구 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 성적서를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분기째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식 품목 물가를 살펴보면 외식 물가 상승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국민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 39개 가운데 물가가 내린 품목 없었습니다. 특히 한 끼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와 도시락, 김밥, 칼국수 같은 이런 품목들 상승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생활 물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 가운데 식당에서 사 먹는 삼겹살 200g 1인분 평균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빔밥과 삼겹살, 짜장면 등 서민 외식 메뉴 가격도 잇따라 치솟았는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신촌 대학가에서 13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고깃집.
최근 들어 채소 등 부재료 가격이 부쩍 오른 데다 시간당 12,000원이 넘는 직원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대학생 손님들이 떠날까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식재료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소비자 가격은 또 소비자들의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제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의 외식 평균 가격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보다 21%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값이 된 기미 주재료인 김밥은 27%,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도 3년 만에 21%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서민의 친구 자장면, 냉면값은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부담됐었죠. 좀 사 먹기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돈 때문에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를 못할 때도 많죠. 서민들이 그래도 삼겹살은 자연스럽게 먹게 놔둬야지 그것까지 올린다는 건 너무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삼겹살마저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고물가 시대에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둔화와 부진이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2,150원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일부 가입자는 향후에 수령할 때도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교통수단이죠. 보통 위급한 상황이거나 특수한 목적에 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심 교통 시스템이 발달해 있고요. 또 장거리의 경우는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헬기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넓은 나라들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16년 유명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헬기 택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요금은 6km 구간에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헬기 택시로 뉴욕 도심에서 JFK 공항으로 오가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뉴욕의 교통체증은 유명하죠. 차량이나 지하철을 타고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8분으로 단축한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시 당시 이용 가격은 헬기로 이동하는 육상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200에서 225달러 정도였습니다. 이후 LA에 이어서 2021년에는 시카고 등지에서도 헬기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도심에서 오헤어 국제공항까지 구간에 당시 125달러 정도 요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헬기로 오가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헬기로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시승식 참여자들이 하나둘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참여자들을 태운 헬기 동체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헬기 상업 서비스, 이른바 헬기 택시 시승 현장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탑승 예약이 가능한데 실제 탑승 날짜보다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이 편도 기준 인당 44만 원으로 육로교통에 비해 많이 비싸고
기상에 따라 운항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날씨가 좋은 뭐 봄이나 가을, 겨울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선 헬기 등을 이용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운용 헬기는 아직 한 대에 불과하고 대중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가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심 항공요통, 이른바 UAM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가 유찰되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건설 전문 조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실시 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이 협력해서 오는 2029년 12월에 개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는 10조 5,3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난 5일까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됐고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입찰 서류를 다시 받는다며 입찰을 다시 공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차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임금 협상 파행 뒤 2주 만입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향후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과 공조해서 불법 대부 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소송 지원 대상은 형사 재판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경 협조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3명은 즉시 대부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또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번으로 신고해서 상담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11곳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데 맞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폭거로 선출된 야당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를 자신들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의사 일정을 통보하는 오만함을 보인다며 이 역시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선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의 명분만 더욱 견고해질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에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내후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권력의 변화가 동맹 정책까지 바꿔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데다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o be wise to zero in on East Asia, especially toward Northeast Asia. This region holds significant geopolitical importance.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력 교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공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rink from this commitment, shifts in leadership, domestic political turbulence, or simple indecisiveness can inevitably undermine cohesion.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협상이 지난달 서울을 거쳐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힌 미국 측은 2차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6배씩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지난 9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연천에 인접한 분계선을 넘어 50m가량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분계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관측하면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고 곧이어 북한군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20여 명이 넘어왔는데 대부분이 곡괭이와 낫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 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군 당국은 침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범한 날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날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이은 우리 군의 대응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벌건 대낮에 작업 도구를 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나고 YTN의 제보 취재가 시작되자 군이 침범 사실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도요타 등 5개 자동차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협력 업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협력 회사만 7만 7천여 곳에 이르는데 일부 모델에 대한 생산 중지 지시가 내려지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토교통부가 도요타를 시작으로 혼다까지 품질 인증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회사 5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일주일 동안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현장 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히 혼다는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부정 행위는 연료 출력 시험에서의 데이터 조작과 법규를 벗어난 기준 적용 등입니다. 5개 자동차 업체의 부정 행위가 신고된 모델은 38종, 판매 대수는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운데 모델 6종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업체들의 거래처는 7만 7천 곳, 거래액은 30조 엔, 우리 돈 263조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출하 정지로 협력사들의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일본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일본 경제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日本のそのものづくり、特に日本が誇る自動車産業でこういうことが、ちょっと頻発したと。早くこれ是正しなければ。 도요타, 혼다 등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현지 조사와 파장을 놓고 일본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날이 무척 더웠는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불볕더위, 무더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다양하게 더위를 표현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더위의 표현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했던 불볕더위와 무더위가 있는데요. 불볕더위는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는 물과 더위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말뜻 그대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거기에 습도까지 높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정말 찌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더위는 찜통더위, 더 강해지면 가마솥 더위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은 영남과 경기 남부, 전남 북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무척 덥겠습니다. 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들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